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장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렇게 3차원 좌표 공간 안에 이런 뭐 단위,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이런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를 중심으로 어떤 구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구면 위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든 그 지점과 요 전하를 연결한 그 직선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이제 요 구면 위에 여기 플러스 Q라는 전하량을 갖는 새로운 전하가 주어질 경우에 얘로 인해서 걔가 바깥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을 받는다. 이런 거를 어떤 지점이든 어떤 공간 속의 어떤 지점이든 다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 전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전개는 모든 위치마다 어떤 값을 갖는 건데 이 값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전개에서의 값의 의미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어떤 전하를 둘 경우에 걔가 기준 전하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전기적 힘의 세기와 방향, 그것이 전개의 개념, 그 전개에서 각 위치별로 갖는 값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가 받는 요 위치에서의 이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와 방향, 이게 이제 전개의 의미인데 전개의 값이 그러면 힘의 세기와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받게 되는 힘을 fx, 힘이니까 f라고 합시다. fy, fz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의 방향이 x방향 성분도 있고 x축 방향 성분도 있고 y축 방향 성분도 있고 z축 방향의 성분도 있는 거니까 전개의 모든 위치별 값이라는 것은 이런 3차원 벡터가 되는 겁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는 전기적 힘의 벡터가 3차원 벡터가 될 거고 2차원 공간이라고 우리가 좀 더 평면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그 경우에는 전개의 값들이 2차원 벡터가 될 거예요. 어쨌든 전자기학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중요한 법칙이 인 쿨롱의 법칙과 그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전기적 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전개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어떤 그 기호라고 보시면 되죠. 수학적인 기호, 어떤 단위, 어떤 그 빌딩 블럭 같은 거예요. 블럭. 어떤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 벡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벡터 고등학교 때 공부를 다 하시긴 하셨을 텐데 벡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학과 벡터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벡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학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숫자의 일종이에요. 숫자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숫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값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맨날 그 실수축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실수축 위에 있는 어떤 지점 뭐 1, 1.23, 뭐 이런 식으로 실수축 위에 하나의 값을 갖는 그런 숫자잖아요. 근데 벡터는 뭐냐?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2.3, 2, 4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의 종류, 뭐 어떤 일종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일종의 숫자, 어떤 값을 갖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원래 숫자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여러 개의 그런 숫자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숫자의 일종이라기보다는요, 숫자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의 묶음이에요, 숫자의 묶음. 여러 개의 숫자의 묶음. 이렇게 벡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벡터를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수학적으로 안 배우고 물리에서
뭐 힘을 배울 때 주로 나오지만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그런 물리량을 벡터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벡터의 어떤 물리적 정의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으면은 벡터들끼리 더하고 빼고 벡터들끼리 곱하고 하는 그런 수학적 연산이랑 이게 잘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물리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전자기학 과목에서 벡터라는 정의가 역시 결국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으로서 등장을 했지만, 제가 수학적 정의로 그 벡터의 정의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벡터들을 가지고 결국은 뭘 하냐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수학적 연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벡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리적 정의를 가지고, 물리적 정의라는 어떤 시작과 그리고 이 물리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자꾸 수학적 연산을 하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수학적 정의를 기억을 하시라. 수학적 연산을 할 때에는 수학적 정의를 기반으로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리적 정의는 잠깐 잊어버리고 수학적 정의를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수학적인 계산, 연산할 때는 수학적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하시고, 계산 결과가 다 나오면은 그때 다시 물리적 정의로 그걸 기반으로 다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벡터라는 이 어떤 수학적 기호가 훨씬 덜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나는 10m를 이동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m 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상태에서 앞으로 20m를 더 달렸다. 그럼 여러분 그 두 개의 숫자를 10과 20을 더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 10m 갔다가 저쪽 방향으로 20m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방향을 튼 게 뭐 각도가 몇 도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수학적으로 이쪽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다. 뭐 이렇게 된 그쪽 방향으로 거리 10만큼 갔다. 그러면 요 각각의 원소의 이 x축 크기가 얼마고 y축 크기가 얼마고, 제가 이거 단위 벡터면 이거 절대값이 1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x축 방향 성분 얼마, y축 방향 성분 얼마, z축 방향 성분이 얼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쪽으로 다시 간 거는 또 x축 방향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 각각을 다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을 거고, 두 개의 벡터의 x축 성분과 y축 성분과 z축 성분들이 있으면은 걔네들끼리 더해주면 되지. 이런 거 여러분 벡터의 정의의 그 수학적 연산의 그 정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적용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벡터에 대한 어떤 연산하는 방법 모르는 분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벡터가 물리적으로 뭔지도 다 아시는데 왜 벡터의 그 어떤 낯섦이 잘 극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나름대로 조금 어떤 좀 조언을 좀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조언들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다시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는 벡터의 어떤 연산에 대한 복습만 간단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